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어젯밤 일본 시코쿠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6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했던 경주 지진이 5.8이니까 그보다 10배 이상 강한 지진입니다. 우리나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 2분 정도입니다. 그동안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책상 등의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가리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몸을 피할 탁자가 없을 땐 방석과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셔야겠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의 가스를 차단하고 전기불을 끕니다. 지진이 나면 사고와 도로 파손 등으로 불이 나도 소방차 출동이 어렵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진으로 취약해진 문이나 벽이 여진 탓에 비틀리면서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대피로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물건 때문에 다치기 쉬우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가능하면 머리를 보호할 모자나 헬멧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는 무너지는 건물과 담벼락 등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봇대는 넘어지기 쉬우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량 운행을 멈춘 뒤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정차합니다. 도로 가운데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출동을 위해 비워놔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차 안에 차 열쇠를 놓고 이동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의 창문과 문은 꼭 닫아 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날씨입니다. 사흘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4일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맑은 공기 마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한강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다리 너머의 건물과 산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답답한 모습입니다. 강원도와 경북, 울산과 부산의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과 제주도는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25도로 웃돌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춘천과 청주는 26도, 상주와 합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직전에 기상정보통에 확인하셨듯이 현재 고속도로 상황 짙게 깔린 미세먼지로 인해 주행길 시야가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 CCTV 화면을 보면 산의 능선도 흐리게 보이고요. 또 건물의 윤곽이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날에는 자동차 내기 순환 모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에어컨 필터 점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주 후반에 접어들어서인지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는 외곽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상황이 불편한데요. 비봉과 서평택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작업으로 인해 북성주 부근 차 간격을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전방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작업으로 인해 사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2차 사고에 대비하셔서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 양방향 작업으로 인해 혼잡한데요. 먼저 서울 쪽으로는 옥천 2터널 진입 전부터 이렇게나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터널 내부 2차로 막고 작업하기 때문에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황간터널에서 추풍령 휴게소 부근까지는 1, 2차로 상위 2개 차로나 막고 작업하면서 속도 내기 힘겹고요. 같은 시각 수도권에서도 수원 신갈을 중심으로 한 정체가 7km 구간 이어지는데 이 구간 전방 5차로는 작업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노선의 작업 구간은 역시나 소래터널 4차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부터 3km 구간 전차로에서 속도 내지 못하고요. 앞서 짚어드렸던 외곽 방향의 정체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이 가장 깁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에 멈춰 서 있는 차량은 조심히 피해가야만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 사고 영상 속 차량은 마치 꼭 쓰러뜨려야 하는 볼링핀처럼 그대로 추돌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으니까요. 늘 전방 주시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고나 고장이 나서 멈출 경우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시장 화재 문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전통시장 에서 이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비가리개라든지 각종 뭐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쓸 때 난연 등급 이상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의 화재 이런 것들 이제 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그 전통시장 화재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전통 시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지 또 이런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확산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화재 안전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꾸준히 이제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말씀하신 비가리개라든지 또 이를테면 칸막이 벽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롭게 이런 설치되는 것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난연 이상의 건축 자재 성능을 갖춘 그런 재료들로 하도록 하는 것들을요 4월 16일 날 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의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시행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성능 이상에 대한 재료들 또 물론 다 난연 성능 이상이라고 한다면 준불연이라든지 또 불연 재료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이런 재료들이 이제 설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 요인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난연 성능을 갖춘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다른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라든지 예방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부터는 난연성 자재를 써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뭐 난연성 자재가 아니라 다른 거 쓰고 계셨던 상인분들도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이미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꿀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되거나 새롭게 이제 전통시장에 갖춰지는 이런 이제 건축 재료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적용의 의무가 있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전통시장이 사실 수십 년간 또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료들은 그럼 위험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강제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통시장의 이를테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수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이러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이제 현재 법들이 이제 난연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준해서 시설들을 개수하는 지원 정책이라든지 제도들을 조금 더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이런 전통시장 화재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네. 올해 1월에는 그 충남 서천, 네.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 전통시장 화재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한 5년 동안의 화재 통계를 2022년 동안
까지 한 5년 동안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 285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은 285건이라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명 피해 측면에서 보면은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망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전통시장의 화재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생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인분들이 사실상 영업이라든지 이런 생계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이런 화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에 불이 나게 되면 그 점포만 피해를 입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네, 전통시장의 맞습니다. 특성상 그 옆에 가게도 이제 불이 옮겨 붙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불이 나면 여러 상인들이 좀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통시장의 특성 이런 게 밀집돼 있다라는 네. 것 말고도 또 화재에 취약한 요인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도 사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또 다른 설비적인 부분들도 노후화되면서 성능들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짧게는 십수년, 뭐 길게는 수십 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이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화가 된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전통시장은 길이라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중소규모의 건물들이 하나의 이제 그 전통시장의 이제 지역으로 이루면서 이렇게 전통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크지만 개별 건물 단위로 보면 소방시설의 적용 대상이 되기에는 또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소방 설비의 설치 대상들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 또 그리고 실제로 방호 성능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점포들이 밀집되어서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옆 상가라든지 인근 건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각 점포별로 보면 점포 하나에 이제 매장과 사실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개념들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연물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다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방 화재가 확대되거나 대규모화되는 이런 위험성들도 충분히 있어서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태생이라든지 이용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건축물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이 구조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전통시장 화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작은 불이 금방 큰 불로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좀 노후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났을 때 뭐 소방차라든지 뭐 도로가 좁아서 와서 좀 이렇게 진압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가로 또 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좀 대부분 이제 매대가 설치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 활동 공간들도 부족하고 또 소방차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발생한 곳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해서 활동을 해야 효과적인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 길의 구조 때문에 멀리서 이런 부분들이 진압을 하기 위한 접근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활동에도 상당히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들,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러한 길들을 최대한 좀 넓힐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제 매대 같은 경우도 비상시에는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동식 매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활동이나 소방차 접근들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전통시장들은 여전히 이런 접근성이 한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이미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소방차들이 빨리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이 나면 가연물도 많고 빨리 확산이 되는데 소방대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점점 더 빨리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의식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전통시장 안에 이 건물 구조상 이 별도의 건물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칸막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더 취약하다. 뭐 난연 등급의 자재를 써도 이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시장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칸을 나눠서 점포들을 각각 이제 개별로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부분 이 칸막이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칸막이벽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합판으로 굉장히 잘 타는 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취약하다고 하는 가연성 심재가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도 칸막이를 해놓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칸막이벽 자체가 옆쪽으로 화재를 막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연성이 있어서 더 확산을 이제 가속화하는 이런 작용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의 재료들을 나뉨화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뉨화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난연 성능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의 의견들은 좀 찬반이 있습니다. 난연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에 아예 안 타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불똥이라든지 불꽃 같은 것들이 튀었을 때 이게 한번 불이 붙은 종이 같은 경우는 불이 이제 불꽃이 튀었으면 이제 전부 다가 이렇게 화재가 타는 이런 형태겠지만 이런 난연 재료인 경우에는 그 불똥이 닿은 부분만 타고 바로 꺼지는 이런 자소성, 스스로 꺼지는 이런 성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재가 불꽃 같은 것들로 인해서 착화가 되는 부분들의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화재가 이미 커진 상황, 그래서 화재가 굉장히 강하다면 이런 난연 성능의 재료들도 다 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 측면, 화재 착화 방지하는 부분들의 성능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화재가 더 확산되는 확산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난연 성능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칸막이 벽 그리고 뭐 비 가리개 이런 자재들 난연 자재로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새로 이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상인분들이 뭐 일종의 뭐 구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 설치 비용을 약간 좀 보전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제도들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청 이런 쪽에서 이제 전통시장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개수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 안에서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설 개수를 예정하고 있는 이런 대상들은 이런 난연 성능 혹은 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의 이제 건축 재료 적용 같은 것들도 함께 제안하셔서 개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이 점포들이 이제 난연제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거기까지 적용되기에는 예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소급 적용,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에 적용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소급 적용이라는 게 법적인 한계도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 교체하려면 이미 지금 사용 중인 한마디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을 일시적으로 일단 또 공사를 하는 기간 때는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러한 경우에 또 이제 비용도 발생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급 적용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급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지원 사업이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개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이나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시설 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들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대상이 또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이나 노력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의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 캠핑카 화재도 많이, 캠핑장 또 캠핑카에서 불도 많이 나고 있다고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차박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캠핑보다도 차를 직접 이용해서 캠핑도 하고 거기서 야영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를테면 레저도 많이 이제 즐기고 계신데요. 뭐 최근에 이제 강원도 양양의 동호해변에서도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차박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도 이를테면 산불이 발생했는데 캠핑장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캠핑을 많이 하면서 캠핑장의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주변의 화재가 오히려 캠핑장에 영향을 미쳐서 또 캠핑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계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 동안에 이 화재에 관련된 캠핑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들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이네요. 이때 발생한 화재가 총 한 145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한 50건 정도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전열기구를 사용한다거나 조리 중에 여러 가지 화기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캠핑장들은 주로 산 같은 곳에 있고 네. 또 봄에는 건조주의보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불이 나면은 불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캠핑장에서 불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많은 게 전열기구 사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캠핑이 사실은 정말 야생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캠핑을 즐기시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기구도 전기로 이용하고 난방도 전기로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날씨가 지금 같은 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따뜻하다가도 사실은 추워지는 경우 또 밤낮으로 이제 밤이나 새벽에 이제 추워지는 경우에 이런 난방들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거나 이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에서 합선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관리도 하시고 사용하는 제품들의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또 차박 많이 하는데 전기차 이용해서 차박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종종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증상 일단 그 인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하고 이렇게 캠핑을 하는 과정에서 중독하고 약간 좀 형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가 발생한 그래서 굉장히 강한 농도의 이제 일산화탄소들을 한 번만 흡입하더라도 바로 정신을 잃거나 중독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캠핑 중에는 대부분 이제 수면 중에 일산화탄소,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이제 흡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계 수치에 올라가면서 중독이라든지 또 위험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일산화탄소,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때 이 부분이 약간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메스꺼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것들이 좀 심해지면 구토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또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를테면 질식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이제 의식을 잃는 경우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예 중증이 된다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 맥박이 굉장히 빠르게 뛰고 또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증인 경우에 중독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수면 중이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수면 중에 이런 중독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 캠핑을 가더라도 여러 명이서 가는 게 이런 점들을 볼 땐 좀 안전하겠네요. 왜냐하면 옆에서 그 좀 어떤 이상 증세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감지하고 해야 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요령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텐트 문을 조금 열고 잔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연소 뭔가를 태우는 과정에서 연소 생성물로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뭔가 난방을 위해서 화롯불을 피운다거나 뭐 조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텐트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화기를 직접적으로 태우는 것들, 뭔가 태워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하는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마시는 게 가장 좋겠고 또 텐트 바깥이라 하더라도 텐트 출입구 주변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을 피우시면 바깥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들이 텐트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위험한 상황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제 텐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직접 태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예 텐트의 출입구 부분을 일부 열어서 항상 개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중독 사고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자는 상황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를테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것들을 텐트 안에 설치하셔서 수면 중에라도 일정 농도 이상의 이런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면 경보를 통해서 조금 더 인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캠핑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또 장비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뭐 반려견이랑 같이 뭐 캠핑장을 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거 외에도 또 다른 또 안전 예방 요령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또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 대비들을 하시지만 또 이 화재보다도 다양한 안전 사고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텐트 줄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안전 사고 또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도 좀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봄철 같은 경우는 뱀이라든지 해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리 중에 이를테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과대한 큰 불판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 불꽃이 오히려 이제 가스통 부분에 이제 열이 전달되면서 폭발하는 이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조리 기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들을 이제 동반해서 캠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런 반려동물이 와서 뭐 친숙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피해 그래서 반려견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공간보다는 좀 훨씬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감전에 대한 부분, 연결 콘센트 같은 것들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감전에 대한 우려도 필요하고요. 또 사면 붕괴, 급경사지라든지 사면에 가까운 쪽에는 가급적 캠핑할 때 텐트를 치지 마시셔야 산사태라든지 사면 붕괴의 위험에서도 조금 더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캠핑장 안전 요령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산악사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산악사고가 나는 주 요인은 뭐 어떤 사고가 제일 많습니까? 네, 사실 뭐 캠핑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봄철, 여름철, 가을철, 뭐 혹은 또 요즘은 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산행들을 하시거든요. 뭐 겨울이면 겨울 산행, 또 봄철이면 봄 산행, 또 심지어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화창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캠핑들을 이 산행들을 안 하시면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을 일부러 즐기시러 산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시기에 상관없이 산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실족 사고, 가장 많이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길을 잘못되거나 혹은 또 이런 상황이 돼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 또 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약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약 24,000건 정도가 이런 조난 사고라든지 산악 활동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하루 평균으로 치면 매일 한 20건 이상씩이 이렇게 등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년 동안 뭐 24,000건이 넘는 사고면은 굉장히 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아까 그 실족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족 사고 예방하려면 일단 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산행을 하실 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가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구두를 신고도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에 가신다고 한다면 꼭 등산화를 착용을 하시는 게 1차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빗길에서 자동차가 안전하려면 타이어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실 신발도 등산에 적합한 등산화를 꼭 신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실제로는 또 이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혹은 또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낙엽 같은데 이슬이 내린 상황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익숙한 길이라도 훨씬 더 미끄럽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길이나 비가 온 이 직후라든지 혹은 또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거나 이슬이 많이 내린 상황들 이럴 때는 보행하실 때도 항상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반 흙길보다는 낙엽 같은 것들이 훨씬 미끄러우니까 이런 쪽을 가급적이면 밟지 않고 이동을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제 보행자가 충분히 예방을 하거나 주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미끄러짐 사고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장, 신발 또 그리고 또 보행로의 안전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피를 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실족 사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사실 위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산행 중에 이를테면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체력이 충분히 안 되는 경우에 혹시 이제 등산하는 시간들이 지연되면서 조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를테면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등산로가 본인의 이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맞는지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또 일몰이라든지 일출 시간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내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해가 지기 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인지 또 그리고 등산 중에 기상이 악화된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잘 확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캠핑도 마찬가지지만 등산 같은 경우도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등산 아니시면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과 함께 등산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제 산악사고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신고야 사실은 뭐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앱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 소방에서 운영하는 119 앱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재난사고 뭐든 발생하면 일단 119에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시면 이러한 것들의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산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이정표라든지 또 위치 식별 고유 번호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번호를 알려주시면 훨씬 위치를 빨리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또 혹시라도 이 주변에 그런 이제 이런 위치 식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잘 설명하셔서 본인의 위치를 좀 잘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내 부상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신고하실 때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안내 받으시면서 조치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조난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막 이동을 하시는 경우에 오히려 더 구조라든지 수색을 할 때 어려운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본인의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난이라든지 비급한 상황에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품들을 좀 평상시에 챙겨가실 필요는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물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렇게 고열량의 초콜릿 같은 고열량의 이런 비상식량 같은 것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을 계속 해야지 연락도 되고 구조를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에서 야간에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안을 위한 옷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고요. 비상 조명이라든지 또 구조를 기다리는 본인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뭐 호루라기 같은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과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로 바다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봄 기운이 감도는 바다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전해성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고 보시면 부산 0.2m, 인천과 군산은 0.1m 내외로 미동도 없겠고 바람도 대체로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활동 시에도 호흡기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로 가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바다는 잔잔합니다. 파고 0.2m 안팎으로 미동도 없겠고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바다도 안정적인 가운데 바다 안개가 다소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서해상에서 늦으면 내일까지 계속해서 시야 확보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에서는 멀리 있는 크레인과 선박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길어서 문제 없겠고요. 더불어 파고와 바람도 매우 고요하겠습니다.
조석정보는 군산에서 보시죠. 이른 오전 중 이미 한 차례 저조가 지나갔고요. 앞으로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더 발생하겠습니다. 오후 12시경에 496cm로 고조가, 오후 7시경에는 245cm로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오전 11시 30분경과 오후 5시 40분경에 최강유속이 나타납니다. 유향은 동북동과 서남서 방향으로 정반대가 되겠지만 유속은 1.9노트와 1.7노트로 비슷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제주도 김영항과 성산포항 부근에서 2023년 제주 해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반 수로 측량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4월 1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대전 유성구의 갑천입니다. 오늘 대전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운 탓인지 평소보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적어 보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수분 섭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입니다. 마린시티의 모습인데요. 부산 지역은 황사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좀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가 심할 때는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연안부두입니다. 앞서 바다 소식 보셨습니다만 오늘 바다에는 별다른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데요. 물결도 잔잔하고요. 현재 인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좀 시계도 좀 가시거리도 굉장히 좀 넓은 모습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충북 청주 사직동입니다. 무심천의 모습인데요. 청주 지역도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좀 온도 변화에 신경을 쓰시고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노원구 중랑천입니다. 내일부터는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는데요.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현장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건물 내 스프링클러 작동, 그리고 관계인의 소화기 사용으로 자체 진화가 된 상태였는데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하이라이트 점화 레버가 부주의로 인해 작동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과일 선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복숭아 창고에서 시작해 옆 주택과 창고로 확대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2동과 주택, 차량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북 예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궁이를 취급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한 동과 창고형 건물 한 동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궁이로 인한 화재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떼는 중 과열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쓰고 남은 재를 처리하다가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궁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전라북도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50대 남성 작업자가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는데요.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자는 경남 양산시가 보낸 오늘 오전 9시에 보낸 문자입니다. 황사 발생으로 어린이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또 실내에서는 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막으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오전 10시 47분에 보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종된 김남경 씨를 찾습니다. 51살 여성분이시고 키 160cm, 하늘색 긴팔티, 남색 조끼, 분홍 슬리퍼 차림입니다. 문의는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불 재난의 현장, 겪어본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하는데요.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산불의 현장음을 모아서 제작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당신의 삶이 더 안전해집니다. 안전한 TV가 전해드리는 안전 ASMR. 오늘 들려드릴 안전 ASMR은 산불입니다. 이 소리는 모두 실제 사고 현장의 소리입니다. 오씨. 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좀 뛰세요. 잠깐 좀 길이 좀 지켜주십시오. 네, 그래. 빨리 끝내야 돼. 자, 앞으로 간다, 이제. 양산 펌프죠. 여기 발전소 드레인. 양산 펌프 드레인 있어, 드레인. 양산.
산불 ASMR 잘 들으셨나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의 건수는 총 596건. 이로 인해 소중한 숲 4,992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이며 축구장 약 6,992개의 크기입니다. 특히 최근엔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로 사라진 면적이 과거 20년간 사라진 총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하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이 정말 심각한 재난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불은 왜 언제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산자 실화 33%,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25%, 담뱃불 실화 6%, 건축물 화재 6% 순입니다. 시기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 3월과 4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그렇다면 산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방화죄라는 중범죄로 분류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산불 방화자에게 최대 사형을 처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 이후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죠. 산에 오를 때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만 하고 올라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현상으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산림청이나 119로 신고합니다.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나 흙을 덮어 진화합니다. 대피를 할 때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라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산불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행동 요령에 따라 즉시 대피하고 재난 문자나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조림 상태가 복구되는 데만 최소 30년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정성 들여 가꿔놓은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당신의 삶이 더 안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캐스터가 연결돼 있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도 전국 곳곳이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차에 탈 땐 내기순환 모두 활용해 주시고요. 또 필터 관리도 중요한 때죠. 에어컨 필터 교체한 지 오래되셨다면 서둘러서 점검받고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만 아직까지 1번 경부선 양재 부근 등 자주 막히던 구간들 중심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곳곳으로 작업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먼저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소래터널 부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4차로에서 일산에서 판교 쪽 작업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3km 구간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모두 정체라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기 동쪽 상황은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앞차의 차간격 여유롭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2터널과 1터널 사이는 2차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때문에 3km 구간 막히고요. 입장 휴게소 부근도 작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구간 정체는 달랜에서 반포까지 8km 구간이고요. 부산 쪽은 신갈과 수원 신갈 사이로 부분적인 정체를 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1번 경부선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금천 부근에서는 부분적인 정체, 서울 쪽으로 3km 구간 살펴지고요. 55번 중앙선의 경우에는 작업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보시는 부산 방향 치악 3터널과 치악 휴게소 사이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미리 잘 하시고 멀리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충청권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은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터널 안은 어둡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고장난 승용차가 있는데 뒤에 달려오던 승용차 그대로 부딪히고 말죠.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 신호를 보내주시고요. 항상 운전할 땐 앞을 잘 살피면서 2차 사고를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대 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이 시각 서울 한강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다리 너머의 빌딩과 산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울산과 부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황사는 내일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6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